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을 나중에 생각하니 너무 후회되는 그 경험.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며칠 후에 다시 읽으면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 그리고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 답답함.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깊고 체계적인 답을 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기지 말라.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르네 데카르트. 1596년 프랑스 라에에서 태어나 165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생을 마친 철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그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좌표 평면, 즉 데카르트 좌표계를 만든 것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학에서는 X축과 Y축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표현했고, 철학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적 명제를 남겼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었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으며 평생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군대에도 입대했지만 실제 전투보다는 철학적 사유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 복잡한 삶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성적 사유만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발견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데카르트가 왜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기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가장 유명한 출발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데카르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내 감각이 보여주는 것이 진짜인가? 내 감정이 느끼는 것이 사실인가? 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에 의심을 거듭한 끝에 단 하나의 확실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의심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데카르트의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확신한 것은 생각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각이 아닙니다. 오직 이성적 사유만이 확실한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감정의 순간에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이성적 사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안개가 덮인 상태에서 내린 판단입니다. 그 판단은 데카르트의 말처럼 확실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기지 말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철학적 진리입니다. 감정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것. 그것이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올바른 판단을 위한 4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명백함의 규칙입니다. 명백하게 참이라고 인식되는 것만 받아들이라는 것. 서두르거나 편견을 갖지 말고 명확하고 판명하게 인식되는 것만 판단의 근거로 삼으라는 것. 두 번째 규칙은 분석의 규칙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가능한 한 작은 부분으로 나누라는 것. 감정이 얽힌 복잡한 상황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 세 번째 규칙은 순서의 규칙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순서대로 생각하라는 것. 감정이 앞서면 이 순서가 뒤집혀서 복잡한 결론을 먼저 내리게 된다는 것. 네 번째 규칙은 완전함의 규칙입니다. 빠진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검토하라는 것. 감정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보게 되어 완전한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 4가지 규칙 모두 감정의 순간에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기지 말라. 이번에는 데카르트의 정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말년에 인간의 정념, 즉 감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본 정념으로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경의, 사랑, 증오, 욕망, 기쁨, 슬픔, 이 6가지가 모든 감정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입니다.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서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이 실수의 원인이 됩니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감정과 이성의 관계를 더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을 몸과 마음의 결합체로 보았습니다. 몸은 기계처럼 작동하고 마음은 이성적으로 사유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이 몸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몸이 위협을 느끼면 두려움이 생기고 몸이 손해를 입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이 감정들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성이 개입하기 전에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정의 순간에 바로 판단을 내리면 이성이 개입할 기회가 없습니다. 감정이 만든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이성이 개입할 시간을 주어라. 감정과 판단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라. 그것이 올바른 판단의 방법이라고. 이 시점에서 현대 신경과학의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살던 17세기에는 뇌과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경과학은 데카르트의 직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위협이나 강한 자극을 감지하면 순식간에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감정이 이성을 납치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감정적 반응입니다. 데카르트는 2500년 전에 이것을 이미 철학적으로 간파했습니다.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기지 말라.
이번에는 실제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순간에 바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따지러 가거나 다른 동료들에게 험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메일이 부적절했다는 것, 따지러 간 것이 오히려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것, 험담이 돌아서 자신의 평판을 해쳤다는 것, 이것이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긴 결과입니다.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그 순간에 멈추어라.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판단하고 행동하라.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운한 말을 했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이 순간에 바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한 말로 받아치거나 냉정하게 차단하거나 충동적으로 이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서운함을 느꼈던 것이지 관계를 끝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의 순간에 내린 판단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기지 않았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방법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도 의심했습니다. 이것을 방법론적 회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정적 실수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 화가 정말 정당한가? 내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다른 해석은 없을까? 시간이 지나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질문들이 감정이라는 안개를 걷어주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가 철학에서 한 것과 같은 과정을 일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검토하고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데카르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현명하게 했던 것은 서두르지 않은 것이다. 어떤 것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는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은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 이것이 감정의 순간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충분히 생각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현명함입니다. 이번에는 데카르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평생 동안 논쟁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발표할 때마다 종교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은 것을 보고 자신의 책 출판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겁한 것이었을까요?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충동, 즉 불의에 대한 분노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종교 재판을 받는 것보다 신중하게 행동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데카르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기지 않은 것. 데카르트의 또 다른 중요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덕목은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다. 올바른 판단력이 있으면 모든 덕목을 갖출 수 있다. 올바른 판단력. 이것이 모든 덕목의 기초라는 것. 그런데 올바른 판단력은 언제 발휘될 수 없을까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입니다. 분노할 때, 두려울 때, 흥분할 때, 깊은 슬픔에 잠겼을 때, 이 순간들의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들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판단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감정적 실수가 일어나는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핫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인지, 즉 감정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하는 인지 과정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시야가 좁아집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고 자신의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기억이 편향됩니다. 감정이 강할 때는 비슷한 감정을 일으켰던 과거 기억들이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셋째, 과장이 일어납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매우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대안을 보지 못합니다. 감정 상태에서는 오직 지금 느끼는 감정에 맞는 행동만 보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판단을 왜곡합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명백함과 완전함의 규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지만 그 행동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성이다. 분노가 이성을 이길 때 그 행동은 반드시 후회를 낳는다. 분노는 행동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 에너지 자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쏠 것인지는 이성이 판단해야 합니다. 분노하되 그 분노를 이성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감정과 이성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감정적 실수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을 데카르트는 판단 보류라고 했습니다. 명확해질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는 것. 화가 나는 상황이 오면 일단 멈추고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수많은 후회를 예방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서두르지 않는 것. 화가 났을 때 바로 이메일을 보내지 말고 최소한 하루를 두었다가 다시 읽어보는 것. 충동적인 결정은 최소한 24시간이 지난 뒤에 내리는 것. 이 시간의 여유가 이성이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방법론적 회의를 했듯이 자신의 감정에도 질문을 던지는 것.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시간이 지나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이 질문들이 감정이라는 안개를 걷어줍니다. 네 번째는 글로 쓰는 것입니다. 감정이 강할 때 그것을 글로 써보는 것. 일기를 쓰거나 노트에 지금 느끼는 것을 쓰는 것.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감정이 표현되면서 약간 해소됩니다. 다른 하나는 글로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성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 자신도 끊임없이 글을 쓰면서 사유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글쓰기가 이성적 사유를 강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혼자 사유했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이 매우 강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시각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감해줄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명백함의 규칙처럼 명확한 시각을 줄 수 있는 사람. 6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몸에 반응해서 시작된다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잠깐 걷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찬물로 얼굴을 씻는 것. 이런 신체적 행동이 감정의 강도를 낮추고 이성이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자기인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지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이것이 감정적 실수를 줄이는데 왜 중요할까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이 되는지를 알면 그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나는 시간에 쫓길 때 감정적이 된다. 나는 피곤할 때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특히 예민한 상황이구나. 지금 내 판단을 믿기 어려운 때다. 조금 기다려야겠다. 이 자기 인식이 감정적 실수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데카르트의 또 다른 중요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 번 경험을 통해 배웠다. 감각과 감정은 때때로 우리를 속인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 번 우리를 속인 것들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감각과 감정이 우리를 속인다. 감정이 강할 때 우리는 상황을 왜곡해서 봅니다. 상대방의 말이 실제보다 더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상황이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행동이 실제보다 더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감정이 만들어내는 왜곡입니다.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것은 완전히 믿지 마라. 감정이 이미 여러 번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 안다면 감정의 순간에 그 감정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에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비교를 통해 감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보겠습니다. 같은 시대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는 출발점이 달랐지만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해하라. 그 이해를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어라. 이것이 두 철학자가 공통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기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이성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데카르트의 철학이 현대의 인지행동 치료 CBT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생각에서 나온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감정을 만들고 잘못된 감정이 잘못된 행동을 만든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이것이 데카르트의 이성 중심 철학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성적 사유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성적 사유를 훈련함으로써 감정적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데카르트가 17세기에 철학적으로 말한 것을 현대 심리학이 치료적 방법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또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옳은 것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감정의 순간에 멈추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화가 나도 먼저 멈추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훈련을 통한 덕의 형성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서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명제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나는 생각할 때 비로소 진짜 나다. 감정에 휩쓸려 반응할 때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닙니다. 감정이 만들어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되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사유해야 합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번에는 감정적 실수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서 어떻게 데카르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분노에 의한 실수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나 행동을 나중에 후회하는 것. 이때 데카르트의 원칙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최소한 10분의 시간을 두고 그 분노가 정당한지를 검토하는 것.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도 같은 행동을 하고 싶은가를 물어보는 것. 두 번째 유형은 두려움에 의한 실수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두렵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이때는 두려움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두려움이 현실적인 위협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상상이 만들어낸 두려움인가? 이 분석이 두려움을 줄이고 이성적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흥분에 의한 실수입니다. 너무 기쁘거나 흥분되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 기회처럼 보이는 것을 충동적으로 잡거나 매우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 큰 결정을 내리는 것. 이때도 데카르트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기쁨이나 흥분도 판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것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 네 번째 유형은 슬픔이나 좌절에 의한 실수입니다. 깊은 슬픔이나 좌절감에 빠졌을 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 상태에서도 중요한 결정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슬픔이나 좌절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다시 그 결정을 검토하는 것. 감정이 극도로 부정적일 때의 판단도 감정이 극도로 긍정적일 때의 판단만큼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곳에서도 거짓이 섞이지 않은 확실한 것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 사유라는 것을 발견했다. 확실한 것을 찾았다는 것.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 그것이 이성적 사유라는 것. 감정은 불확실합니다. 변합니다. 왜곡됩니다.
그러나 이성적 사유는 훈련을 통해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기지 않는 것. 이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데카르트가 평생 추구한 확실성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정 때문에 실수했을 때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기지 마십시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반응할 때 우리는 온전한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로 존재하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멈추십시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10분, 24시간, 때로는 더 긴 시간을 두십시오. 그 시간이 이성이 개입할 공간이 됩니다. 의심하십시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내 판단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이 감정이라는 안개를 걷어줍니다.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데카르트의 명백함의 규칙처럼 명확하고 판명하게 인식될 때까지 중요한 판단은 보류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아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특히 감정적이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감정적 실수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정 때문에 실수한 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배우는 것. 다음에는 조금 더 멈출 수 있게 되는 것.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 그 성장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성의 훈련입니다. 데카르트가 400년 전에 발견한 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감정의 순간에 판단을 맡기지 말라. 이 두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데카르트, 칸트, 스피노자, 그리고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삶의 지혜에 대해 건네는 말을 앞으로도 꾸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내용이나 감정 때문에 후회한 경험과 그것에서 배운 것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